지금 시장에서는 3월에는 그래도 금리 한번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정도인데 3월도 아닐 수도 있다. 네, 3월 달에도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하고요.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불균형 상태는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본을 갖다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독립조직인 미국의 중앙은행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 다른 은행들도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중국 위안화의 동조화, 이것이 상당히 화두거든요. 틱톡을 갖다 인수받기 위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책을 쓰고 있어요. 미즈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FOMC하고 ECB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죠. 네, FOMC하고 ECB가 네. 공교롭게도 어저께 하루에 이렇게 예. 다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그 환율이 많이 그 변동을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통화별로 좀 영향을 준 것을 좀 분석해 보고요.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관세 정책. 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은 향후에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환율에 주는 영향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연준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성명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성명서에 띄워주시면 네.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비교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 진전 문구가 삭제됐어요. 제가 이렇게 뭐 박스를 쳐놨는데요. 예, 예.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2% 업젝티브까지 요 문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가 하락은 2%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한 문구가 네.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된 문구입니다. 뭐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맞아요. 네. 질문에 답변을 하긴 했는데요. 네. 사실 연준에서 이런 것을 없앨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없애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2% 물가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예. 않다고 얘기했어요. 뭐 진전을 계속 이루고는 있는데 그것을 빼게 됐다. 그래서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문장 성명서 문장이 좀 긴 것 같고 뭐 이런 약간 뉘앙스로 했는데 전문의 말씀 맞다나 그거 뭐 한두 줄 가지고 뭐 길다고 줄인다고 별 의미 있겠습니까? 그냥 줄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을 새로 넣고 빼고 전부 다 의미가 있고요. 네. 이것은 뭐냐면 자기 그 연준이 생각한 만큼 물가에 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은 빼고 보자는 그러한 심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이번에는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 3번 연속 인하를 하다가 이번엔 동결을 했으니까 네. 이 동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동결을 계속 가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항상 그래 왔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진전이 있는 문구를 갖다가 빼고 난 다음에 동결을 하면 계속해서 동결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3월도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전문의 보시기에는. 예외적인 그러한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구가 그대로 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동결을 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용과 물가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필요로 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상당히 진전이 있거나 아니면은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지만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돼야지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연준이 더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수치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고용시장에 뭐 실업률이 높아지든 일자리 창출 개수가 생각보다 적든 그런 식으로 돼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은 금리는 내리기 어렵다 하는 시그널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놓고 그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임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바가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로만 본다면요, PCE가 2.6% 네. 연 대비, 코어 PCE가 2.8% 이 정도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2%까지 빨리 내려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물가가 하루 아침에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물가가 급격히 내려가는 것은 가정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예. 그럼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느냐? 지금 또한 이민자를 갖다가 지금 저렇게. 막아놨잖아요. 이민을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양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반면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구직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민을 막았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도 낮아질 수가 있죠. 네. 사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보면 진전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실업률도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빨리 내려오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금리를 갖다가 내리라고 하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지금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도지에서. 예, 네. 도지 머스크의 그 도지 디파트먼트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하반기에서는 내리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 직원들도 있고요. 게다가 그 위원들이 12명의 그 연방은행 총재들 그 다음에 이제 위원들, 기타 위원들이 있는데 이 위원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요구에 완전히 묵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비록 이번에는 만장일치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네. 하반기에는 좀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은행과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네. 굴복하지 않는 게 맞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면서 뭐 책에서 배운 대로 이론과 현실이 다른 거는 우리가 너무나 실감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연준의 독립성 글쎄요. 아니 근데 지금 파월 회장 아까 전무님 들어오시면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요즘 좀 많이 외로울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료가 있네요. 한번 간략하게라도 네, 가볼까요? 그러면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정리하고 가보시죠. 예,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 강한 고용 그리고 끈끈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물가 하락에 진전이 있었다는 문구를 삭제해서 큰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는데 정작 본인은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는 매우 매우 넓다.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가 지금 현재 그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또 쏟아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다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상황을 갖다가 대입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는 고려해보는 방법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넓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넓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상당한 그 양의 그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다보스 연설에서. 그랬죠. 네, 사실상 취임 연설에서는 자기 포부를 밝히는 그런 것이 위주였는데 다보스 연설에서 마침 또 이 다보스가 유럽에서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와의 그 유로존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통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까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리를 당장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도 거기에 하나의 멘트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얘기를 아직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확실히 일어나거나 예. 고용 불안이 있어야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지난 5년간 연준의 리뷰를 담은 통화정책 보고서를 낸다고 하네요. 예. 이게 2025년 늦여름에 발표가 된다고 해요. 예. BOJ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난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 보고서를. 근데 연준도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여름에 이제 낸다고 하니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한번 보시죠. 근데 그 리뷰에서도 2%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왜 목표가 변할 수가 없냐 그랬더니 2% 목표가 다른 은행들도 세계 다른 은행들도 2% 목표를 대부분 같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적당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다보스에서 그 이제 뭐 직접 현장에 가서 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저 다보스에 참석한 사람들이 영상에 트럼프 연설을 한참 그냥 들었는데 아니 이랬지 않습니까? 워딩이 interest I will demand that interest rates drop immediately 즉각 내리기를 요구한다 했고 그러고 he expects the Fed to listen to him 내 말 듣기를 기대한다 연준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시장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안 있었을 트럼프 것 대통령의 반응부터 먼저 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썼어요. 지금 SNS에 또 올렸군요. 네, 올렸습니다. 직역을 해본다면 네. 파월 의장과 연준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잘못 다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잘못 다뤘다. 예,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서서 네.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독려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또 무역수지 균형을 다시 맞추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다. 니네들이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할게. 너희들 안 믿는 내가 다 할게 이 말이네요. 지금 여기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도지라는 부서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 효율화 부서. 이것을 통해서 정부 효율화 부서를 통해서 약 400개가 넘는 정부 관계 기관들을 갖다가 99개로 줄이려고 한대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99개로 줄인다고 하면 4분의 1 이상을 지금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연준의 인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준의 불필요 있는 인력이 많아서 과잉 인력이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것을 난관을 헤쳐나갈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차이라면요. 작년까지 우리가 익숙한 FMC는 통상 이제 회의 한 열흘 전부터인가요? 그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연준 FMC 위원들이 어디 말을 안 하고 인터뷰도 안 하고 하다가 FMC 끝나고 나면 파월 기자회견은 있었고 그 당일이고 뭐 그날이 됐건 그 다음 날부터인가 보면은 이사들이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든 거의 뭐 돌아가다시피 해갖고 자기 의견을 막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뭐가 주눅이 들었나? 많이 조용하죠. 예. 연방은행 총재 사실은 이제 그 연준의 기관은 세 개의 큰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공개시장조작위원회 FOMC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사회가 있어요. FRB. FRB, 예. Board of Directors죠. 예. 여기는 이제 두 기관은 워싱턴 DC 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12개 지방은행이 그렇죠. 있죠. 여기 쪽에 지역 연준. 네. 준비은행이라고 하죠. 지방은행이 아닌 준비은행들인데 이것은 이제 각 지역에 있어요. 예. 12개 총재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총재, 무슨 예. 총재, 여는 총재들이 있는데 이 총재들이 요새 뭐 상당히 조용하네요. 예. 그 약간 관종급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라파엘 보스티 말 자주 바뀌는 시카고의 또 굴스비는 또 굉장히 또 비둘기파적이고 그 샌프란시스코 그 여자분 메이 그것도 그렇고 우리 그 빡빡이 형님 예. 그 누구더라? 저 갑자기 이름 생각. 닐 카시킬이요? 예.
그 뭐 이렇게 나대는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용하네요. 예, 트럼프가 이번에 세긴 특히나 세구나. 그 연준 총재들의 발언권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친행정부가 연준에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은 이제 만장일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뭐 압박을 뭐 여러 각도로 이렇게 그 부과할 전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환을 많이 자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부님 그 크리스토프 월러 약간 좀 흑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조금 약간 그 뭐 공화당 원래 계열이잖아요. 공화당 계열이 네. 공화당원이고 또 트럼프가 임명했고 맞습니다. 근데 말이 어찌 그렇게 바뀝니까? 네, 좀 뭐 사실은 원로는 이제 그 트럼프의 확실한 지지 세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3월에는 그래도 금리 한번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정도인데 3월도 아닐 수도 있다. 성명서를 저 정도까지 했고 기자회견을 저 정도까지 했으면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네, 3월 달에도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상 그 상반기 중에는 조금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유로화도 앞으로 그 빠르게 네.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 있고요. 달러는 지금 저 상태에서 계속 내려오기 힘든 상태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의 모기지 금리는 지금 7%까지 올랐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 상황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 주식은 오를 대로 올라서 지금 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낮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불균형 상태는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금액을 갖다가 자본을 갖다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견뎌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막상 지나고 보니까 증시 차원에서는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이른바 그 딥시크 충격이 워낙 컸고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반등 나왔고 수요일 날 FMC 있었는 날은 소폭 하락이었지만 어제 또 다시 또 상승 나왔고 오늘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미국장 안 빠질 것 같고 그렇다면 FMC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장에. 이미 뭐 동결은 동결은, 기정사실화 됐었고요. 예. 12월 FOMC 당시에서도 이제 이번에 그 인하를 하지만 앞으로는 동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벌써 그런 암시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거예요. 12월 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많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예. 그래프에 지금 그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29일 날 정작 당일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강해지는 이런 상태가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금리 인하를 안 했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했는데 예. 그 이후는 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30일부터는. 예. 그러다가 이제 30일 그 오후부터 다시 유로존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해버렸잖아요. 유로존이 예. 22가. 예, 22가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30일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다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그 크게 많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많이 그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갖다가 발표가 됐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전무님 보여주시는 저 방금 달러 인덱스하고 그 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보니까 진짜 같이 움직이네요. 예, 비슷하게 움직이죠 항상. 예. 수익률 튀고 달러 강이고 네. 수익률 내려올 때 달러 약이고. 네. 근데 이게 4.5%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5%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많이 내려온 상태다. 예, 4.5%에서 과히 그렇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이제 예, 금리 같은 경우는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다시 내려올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미국의 국채 10년물, 중기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달러와 이렇게 연동하는 반면에요.
미국채 2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예. 일본 JGB가 굉장히 연동이 됩니다. 예, 왜 예. 그러냐면은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기준금리, 예. 기준금리와 같이 이렇게 동조화하는 것은 미국의 단기채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BOJ가 금리 인상한 게? 네. 그때 이후로 달러에는 떨어지면서 엔화는 강세였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실 보면은 지난주 목금은 달러가 약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은근히 달러가 강했단 말입니다. 암만 달러 인덱스가 좀 올랐다 손 치더라도 연휴 기간 동안에. 근데 우리 환율이 이렇게까지 뛰어야 됩니까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복합적이다. 결정적으로 지금 맨 끝으로 우선 가볼까요? 그러시죠. 예, 뭐 주소가 예. 없긴 하지만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시죠. 네. 설 이후에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올랐느냐 네. 관심 있잖아요. 네.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다 복합적인 거예요. 지금 원화가 지금 20원이 뛰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430원에서 예. 이 표에서 예. 보시듯이 1,455원까지 갔다가 네. 1,450원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예. 일단은 이게 20원이 어떻게 보면 오른 거거든요. 예.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음.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다른 그 환율들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요. 트럼프 쪽 관세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멕시코, 캐나다 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3대 수입국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만큼 많이 수입을 하는데 25%의 관세를 때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 10%를 관세를 부과한다고 네. 생각하니까 지금 멕시코 페소도 그렇고 캐나다 달러도 그렇고 보시듯이 급등하잖아요, 환율이. 네. 지금 어떻게 가치가 급락한 거예요. 예. 전부 다 1% 이상 급락했어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위안화도 지금 한 0.4%. 근데 우리나라는 0.4%보다 더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네네네. 예.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지금 상승을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금리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그 환율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높이 오른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게다가 ECB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상승 영향을 줬습니다. 예. 네. 그것이 또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데 또 기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그리고 위안화 동조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중에서 몇 %가 어디에 할당이 됐는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분류해내기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설날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것이 직접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몇 %씩 영향을 줬는 건 좀 보기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이 한 뭐 반 이상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난 1월 달에 우리 보자. 전문이 괜찮으셨어요, 그때. 하는 금리 우리 1월 달에 동결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만약 그때 내렸으면 지금 환율 더 높이 가 있을 가능성은요? 저는 그때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12월은 신의 한 수였다. 예. 게다가 금리뿐만이 아니라 유동성도 많이 네. 어떻게 보면은 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을 더 많이 뿌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데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점보다는 환율을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일단은 1,430원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달 동안은 이 환율이 굉장히 잠잠했고요.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을 쓸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 안정감은 상당했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한번 뭐 그동안 좀 내려왔던 환율이니까 이렇게 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 그렇다고 이거 다시 또 1,500쪽이라고 보세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드리겠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상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 이것은 달러 인덱스, 달러 자체 강세로 인한 강함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사실은 챔피언이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자들이 더 약해지니까 챔피언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왜 그러냐? 금리를 인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로가 더 빨리 인하를 하고 있고요. 유럽이. 그리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늦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와 강세가 계속해서 자이반 타이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요소들이 불식된다면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갈 수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트럼프를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신행정부를 봐야 되는 네. 신행정부가 원하는 게 뭐냐.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독립 조직인 미국의 중앙은행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떨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 다른 은행들도 사실은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마가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마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약달러와 저금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내리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환율을 아직 들고 나왔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근데 러트닉이 얼마 전에 한국, 일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부를 갖고 가고 있다. 어허. 그래서 페어 트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관세를 인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환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허. 두 가지를 다 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경계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을 올해까지는 두고 보겠지만 내년에 빨리 안 오르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면 금리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고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금리를 올리라고. 올리라고. 예, 빠른 속도로 빨리 올리라고. 올려라. 그래서 예. 엔화 강세, 달러 약세. 네. 지금 일본의 엔화는 사실상 미국의 연준이 한 2년 전에 예측하기에는 지금 2025년 말까지는 1%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BOJ 지금 기준금리가. 근데 지금 올해 지금 현재 0.5%까지 0.5죠. 올라왔고요. 예. 하반기에 7월 달에 한 번 더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신행정부의 어떤 요구 사항이라 물론 이제 중앙은행은 독립적이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불분명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 예상대로라면 0.75에서 0.8%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지만 일본 예. BOJ 기준금리가 예. 상황에 따라서는 1%까지 그럴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전문의. 파월이 조금 속도 조절론을 제시하고 지금은 당장 금리를 올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 했지만 어쨌거나 미국 연준도 방향은 정책 금리는 인하 쪽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본은행은 반대로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쪽이고요. 맞죠. 그런데 20위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20위는 앞으로 계속 낮출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요?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유로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한번 보실까요? 그러시죠. 이게 네. 유로화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유로화 잘 안 보시는데 예, 예. 이걸 보시면 제가 각국의 기준금리 잠깐만, 전망도 몇 제가 페이지인가요? 써놨습니다. 예,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네, 이번에 22도 정책금리 3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3개 다 모두 25bp씩 인하를 했고요. 네. 22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저 개인적으로 한 1.75%까지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미국의 정책금리도 3% 초중반까지는 저는 내릴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한두 번밖에 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기가 완전히 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네.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더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지금 ECB의 그 정책 금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그 MRO라는 이 7일물 담보부 대출 금리죠. RP예요, RP. 7일물 RP입니다. 7일물. 우리나라와 네네. 똑같죠. 우리나라도 네네. 7일물 네. RP 아닙니까? 네. 기준금리가. 이게 ECB의 기준금리예요. 여기 보시면 근데 오른쪽에 좀 작긴 하지만 지금 2015년도,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네. 유로존의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였어요. 예치금 금리.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예금 금리 예.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이 유로 예금 금리라기보다는 더 그거 아닙니까? 저 ECB에다가 은행들이 예치하는 그 예치금 금리. 맞습니다. 예. 은행들의 예치 금리예요. 예, 근데 이 예치 금리가 마이너스였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맡기면 돈을 갖다 오히려 너 맡겼다고 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 뭐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 떼가면서 맡겨놨죠, ECB에다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은 초저금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또한 마이너스 금리를 옛날 드라기 때 했었죠. 여기서 예. 배워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원조는 유럽이기 때문에 지금 네. 1.75%의 이 그 연말 기준금리는 이것도 그렇게 뭐 낮은 금리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ECB는 금리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선두주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출 거예요. 뭐 독일도 보니까 성장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엉망이더만요. 예, 자동차가 안 팔리잖아요. 네. 예. 게다가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예.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러시아산 가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뭐 북해산 원유 네. 가격보다 뭐 3배 이상 비싸졌어요. 어허. 이게 사실은 북해산 원유를 쓰면 더 낫죠, 사실은. 예. 원유가 더 비싸야 되는 게 상식인데 싼 값에 썼던 가스가 원유값보다 3배 이상 비싸진 거예요. 이러니까 영업이 되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죠. 그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에너지 문제라는 큰 문제에 봉착을 했고요. 이것을 네. 타개하기 위해서 독일 기업들은 앞으로 세계화에 나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가봤을 때 독일은 네. 항상 이제 동유럽권까지 이제 공장을 크게 멀리 짓지를 않아요. 이제 전부 다 이제 동유럽권까지 이제 유로존 내에서 뭐 그 세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다 짓고 있거든요. 네. 싸게. 그런데 네. 이제는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짓고 있는 그런 독일 기업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 뭐 미국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과 마찬가지, 일본 기업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 다국적 기업들과 같이 이제 뭐 가격이 싼 데로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 조달할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네. 지금 ECB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지금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였고요. 예.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유로화의 가치를 본다면 유로화 가치도 지금 당일날 약 0.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네.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원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예. 왜냐하면은 유로화가 그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57%가 넘기 때문에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중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상대통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만큼 달러화의 가치 영향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21페이지에 거의 우리 원화 환율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복합적 원인이라고 정리해 놓으신 게 21페이지인데 FMC 영향, 달러는 올랐고 그리고 ECB 금리 인하 영향으로 유로화 약세만큼 달러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 어차피 관세는 때릴 거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25% 얘기했고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나중에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결국은 원화가 약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그 중국 위안화예요. 위안화. 중국 위안화의 동조화. 이것이 상당히 화두거든요. 우리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틱톡을 갖다 인수받기 위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책을 쓰고 있어요. 네. 이것을 빨리 팔아라.
미국에다 넘겨라. 예, 미국에 넘겨라. 적어도 50% 이상의 지분을 넘겨라. 네. 그래서 미국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그만둬 줄게 이 싸움을.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무역 전쟁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무역 전쟁을 지금 그것 때문에 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에 대해서 그 관세도 10%라고 지금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60%까지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들은 뭐 캐나다, 멕시코 25%인데 이런 이유 때문인데 지금 정작 그 우리나라의 원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번 주가 중국 휴일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휴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그 위안화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지금 최근 6개월간의 위안화 환율이에요, 이게. CNH, 예, 역의 위안화 환율. CNY. 네. 근데 지금 오른쪽은 CNH입니다. CNH 오른쪽은. 예, 이것은 뭐냐면 홍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역의 위안화거든요. 예. 그래서 역의 위안화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면 휴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위안화 환율을 역내 위안화를 갖다가 여기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위안화가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았는지만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CNH와 CNY는 동조화 현상이 매우 강합니다. 네. 그렇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재밌는 거는 뭐냐면 위안화 환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은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 1년 동안 크게 본다면 앞으로 예. 뭐 중국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평가절하될 것이다. 7.3에서 7.4, 7.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1년 내에 중국 위안화는 어느 정도 강해질 수 있는 성질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진핑 정부와 그 트럼프 정부 간에 이렇게 뭐 직접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치 상황이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회피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중국의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예요. 네. 예,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2017년, 18년 당시, 특히나 18년, 19년 당시에 중국은 상당히 호경기였거든요. 게다가 1대1로를 발표하고 그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국이 호경기였는데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중국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인 그런 대치 국면을 좀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CNH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CNY는 조금 강세로 전환하는 것이 좀 더 논리에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게다가 역사적인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17년 또 미국 달러 위안화 환율을 본다면 1년 동안에 7위안 가까이 올라와 있던 위안화가 6.25 위안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예. 1년 동안에. 예. 그것은 뭐냐? 그만큼 많이 약 뭐 예를 들면은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것은. 뭐 예. 10% 넘게 빠지고 예, 10몇%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그 정도 강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정도까지 강해지지는 않더라도 1년 첫해 까지는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소폭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7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동안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어떤 수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위안화 환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유리한 국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요. 예.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예. 미국 기준금리 인하 국면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구가하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는 거죠. 트럼프 1기에서는 인상기였거든요. 예. 그래요. 아, 저기 전무님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만 오늘 3부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전무님 가시기 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뭐 OX 문 다 푸신다고 생각하시고 미국 증시 이번에 뭐 연휴 동안에 뭐 딥식 쇼크도 있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조정 들어간다 아니다 미국 증시 아직 위로 더 포텐셜이 더 있다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바로 폭락한다고 생각하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생각하신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버블보다는요. 지금 그 많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이 풀렸고요. 네. 그에 따라서 가격 재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가 우리 많이 증시. 됐다고 보는데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에 차지하는 그러한 이미지 밸류가 굉장히 커요. 네. 이미지 밸류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을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러원 환율 오늘 한 20원 뛰었다고 또 갑자기 달러롱으로 한번 인생 바꿔보자, 이거 위험하다? 네, 지금 꼭 이제 그럴 건 아니다? 달러 하반기에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1,300원대까지 이제 많으면 하반기 연말에 1,4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요. 환율의 추세가 바뀌면 증시의 그런 추세도 같이 바뀝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네.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분명히 들어와요. 어느 정도로.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펀드의 생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변정규 전문인과 일부를 통해서 한 40분 정도 얘기를 나눈 결과 오늘 우리 증시 지수의 급락이나 환율의 급등에 너무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네요. 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